네, 한류와 언어 3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시 수업에서 그 3주차 파워포인트 자료 8쪽의 모던 보이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번 차시 수업은 그 모던 보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을 통한 식민지 일제를 통한 서구 문물의 유입을 통해서 현대적 대중문화가 등장하게 되었고, 마치 90년대 오렌지족과 같은 어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스타일, 삶의 스타일, 뭐 외적, 내적 스타일을 보여주는 어떤 모던 보이, 모던 걸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문화 상품, 물론 현대와 같지는 않지만 문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강의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끊게 되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9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연결고리에 더 바람직한데, 일단은 모던 보이 이제 얘기를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봐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네, 9페이지. 네, 9페이지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고 그림이 보이니까 참 좋죠. 그래서 앞서 지난 차시에 말을 했던 그 김혜수와 박해일이 나왔던 이제 모던 보이라는 그런 영화, 물론 굉장히 좀 현대화한 패션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당시 모던 보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자들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굉장히 이제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성세대가 보았을 때는 여전히 강력한 유교 문화가 어떤 그 문화의 패러다임이었던 시절에는 너무나 퇴폐적으로 보이고 뭐랄까 반항적으로 보이고 또 나라의 미래나 독립에는 아무 관심 없는 한심한 젊은이들로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진 두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나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그 가운데 그림에 아래쪽에 그 넥타이를 맨 사람이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뒤에 안경 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경 낀 사람의 나이 든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몰라도 하도 수능 단골 그 작품이라 할 텐데 천변풍경. 네, 천변풍경의 작가인 박태원입니다. 박태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등을 내놓은 전형적인 그 모더니스트 소설을 썼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인 박태원입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986년 월북한 이후에 그쪽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대표적인 작품은 소설가 구보의 일일과 그 다음에 천변풍경.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학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좋은 작품들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은 뭐 그 정도밖에 잘 몰라서.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보면 그 이상과 일단 패션을 한번 보세요. 이상과 이 박태원의 이 동그란 안경이나 헤어스타일이 마치 이렇게 그 바가지 머리 같이 이렇게 자른, 나중에 혹시 궁금하면 찾아보면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이상도 되게 그 남아있는 흑백 사진에 보면 멋져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모던 보이예요. 네. 모던 보이고 이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신세대들이죠. 새로운 경향성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던보이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박태원이라는 사람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한류와 언어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로 자꾸 떠오르고 있는 기생충의 작가 봉준호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봉준호의 외할아버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박태원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월북했던 작가나 학자들이 다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첫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역시 월북 작가죠. 굉장히 절친했던 이태준을 따라서 월북을 해버렸어요. 거기 가서 새로 결혼을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남겨둔 그 아내의 이제 외손자인 거죠. 아내가 이제 있어서 그렇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태준은 이제 월북을 한 다음에 김일성 대학의 그 교수로 재직을 해서 한동안 이제 굉장히 총애를 받기도 하다가 많은 월북 작가나 뭐 여러 가지 뭐 국어학자들이랑 다 비슷한데요. 김일성이 이제 사실 넘어간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20, 30년대에 이런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부를 갖게 되면서 뭐 좋건 싫건 동경으로 유학도 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현실 한국을 돌아봤을 때 한심한 계급사회의 문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월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학자도 주시경의 직제자라고 할 수 있는 김두봉도 월북해버리고 뭐 최초의 의문론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이수경도 월북해버리고 사실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그 이제는 멀게 느껴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뭐 멀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여러분들이 막시즘을 읽거나 뭐 인문대 예전에는 뭐 대학생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또 공감을 얻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막스가 얘기했던 유상계급, 우상계급 그런 계급의 문제가 남아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에서 박태원은 봉준호의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그런 사실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월북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김일성 대학 교수로 잘 나가다가 뭐 이제 김일성의 눈밖에 나서 강제 노동 수용소로 쫓겨나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간에 1960년대에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그 동학혁명과 관련되는 그런 작품을 큰 대작을 내놓기도 하고 사실 이제 가장 그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의 민중봉기 아까 우리 민중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그런 작품을 쓰고 198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던 보이를 소개를 해주려고 하다가 아 그렇다 이제 박태원이 떠올랐고 또 뜻밖에도 또 이렇게 봉준호와 혈연 관계에 있다 보니 외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우리 뭐 비록 작은 우리의 강이지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아마 봉준호도 뭐 유전적인 소양은 봉준호가 뭐 아버지는 유명한 그 그래픽 디자이너더라고요. 그 미대 교수님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영남대 교수였나 그렇고 어쨌든 그 그림 쪽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적 역량을 본인이 시나리오도 쓰잖아요. 작가적 역량을 뭐 운 좋게 물려받은 것은 아닌가. 뭐 세상의 모든 일을 유전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박태원도 그 당시에 이 외할아버지도 봉준호 못지않게 어떤 예술가로서 좀 더 앞서 나가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됩니다.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는데 이제 해방을 하지만 이제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는 벗어나지만 완벽한 자주 독립을 하지는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옆에 어찌나 그렇게 다들 몰려가지고 뭔가 하나를 껄떡거리면서 챙겨 먹으려고 난린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어쨌든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뭐 미국 할 거 없이 각 그 열강들의 그 어떤 그 세력 다툼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됐어요. 한반도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남북으로 구별되는 속성보다는 동서의 구별 속성이 굉장히 훨씬 커요. 자연이나 문화나 언어적으로. 왜냐하면 백두대간,
북쪽으로는 낭림산맥,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태백산맥, 남쪽에는 소백산맥, 이게 백두대간이 동서로 가로지르고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인류가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화 전파나 언어 전파나 사회적인 어떤 힘의 그 전파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언 차이 같은 거 보면 그걸 기준으로 동서의 차이가 있고 음악적 차이도 동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라고 하는 판소리와 관련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이 서편제가 뭐냐면 우리가 판소리 하면 대부분 이쪽 이제 그 전라도 쪽 서남 지방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편, 동편제도 있어요. 동쪽도 있거든요. 우리 뭐 경상도 음식, 뭐 전라도 음식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음악적인 속성이 동편제와 서편제가 달라요. 동편과 서편이 다른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방언의 속성이나 이런 것도 동쪽과 서쪽이 굉장히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동쪽은 여전히 성조를 가지고 있고 서쪽은 성조가 없이 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는 동서의 차이가 큰데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이 허리가 동강이 딱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득한 한국사 역사를 떠올려보면 한국사를 떠올려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이제 그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미군정을 하게 되고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민특위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을 텐데 선생님이 그래도 비교적 대중문화 가운데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는 그래도 좀 보는 편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정재가 이제 말하자면 나쁜 놈 일본 순사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해방된 이후에 어떤 처결을 받기 전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서 그 정부 부처에 일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일제청산, 식민지 청산이 우리나라는 안 된 상태로 왜?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써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어떤 사람? 친일파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국회의원 아버지가 일본 순사였다는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뒤 배경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 교육도 더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복하고 다 자식들은 더 잘 되고 그것이 현재의 상황까지 어느 정도 암암리에 유지가 되고 사실 밝혀내기가 어렵거든요. 뭐 이완용의 그 자손들이 여전히 그 재산을 그 토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걸 몰수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네, 뭐 한국사 수업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류어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우리를 통치하게 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국방 예산을 1년에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보니까 그냥 1,000조를 그냥 확 풀더군요. 네,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고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왔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승만 정권은 김구와는 달리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고 아내도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김구는 암살이 됐죠. 뭐 요즘 특히 뭐 김구의 그 백범 일지에서 나의 꿈은 그 문화가 높은 국가를 꿈꾼다 해서 문화강국, 문화강대국에 대한 그런 바람을 이야기한 김구의 훌륭한 안목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대중문화든 뭐든 문화의 힘만큼 어떤 국가의 위상과 즉 국격이죠. 국격과 또 국민들의 위상과 품위를 올려주는 것이 없는 건 분명하거든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정권도 친미적이고 또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런 정치, 경제, 문화의 어떤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좀 비슷합니다만 선생님이 공부했던 시절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이제 대부분이었고, 미국에 대한 아련한 유학 시절의 애착화, 뭐랄까요, 동경과 이런 것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스승, 부모들의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의 스승들도 가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그 어떤 서구 중심의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간혹은 들 겁니다. 어쨌든 10쪽의 해방 후 대중문화의 변천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대중문화 유입입니다. 정신없이 들어와요. 특히 이게 걸러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식민지 지배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신도 없는 상태인데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있고 군사 정권이 들어와 있는데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또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서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파병을 해서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문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관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냥 김미어 껌이에요. 나 그냥 쫓아다니면서 미군 쫓아다니면 나오고 미군 부대의 쓰레기통이나 여러분들 부대찌개 그 배경은 잘 알잖아요. 교수님들도 그 과거에 그 회고를 해놓은 걸 보면 미군 부대에서 여러 가지 시집이나 잡지되는 거 보고 이렇게 헌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이 청계천 헌책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책을 영문학도들이 T.S. 엘리어터의 그 헌책을 보고 이제 그 영문학의 꿈을 꾸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이제 그 신탁 통치를 거쳐서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친밀감과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심리, 그 다음에 대중문화 전반이 친미주의, 그리고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미국도 50년대, 60년대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걸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동시에 우리에게도 분단 국가이고 하니까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70년대 거의 80년대까지만 해도 반공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공 영화.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반공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극장을 못 가요. 여러분들과는 달리 우리는 중고등학생들은 극장 가는 건 불량 학생들 날라리 뿐이었거든요. 근데 극장을 갈 수 있는 경우에 단체 관람. 그러면 주로 이제 국가에서 정한 아주 우수 영화라고 생각되는 성웅, 이순신 이런 반공 영화들, 이제 건전한 영화들을 이제 단체로 교사가 대동해서 학생들을 데려가서 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군사 정권에 의해 급속한 산업화와 박정희 정권의 이제 산업 발전이죠. 네, 경제 개발,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제 매스미디어가 확산돼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이런 매스미디어가 이제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죠. 1961년에 문화 라디오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63년에 동아라디오, 64년에 동양라디오, 그 다음에 61년에 KBS, 64년에 최초의 상업방송인 문화방송, 아닙니다. TBC. TBC가 이게 동양방송인데 JTBC의 전신이에요. 근데 이 TBC가 사실은 선생님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KBS와 TBC와 MBC가 있는데 TBC의 드라마가 제일 재밌었어요. 훨씬 또 양질의 것이고 이제 개인의 그 어떤 그 상업방송, 개인 기업의 상업방송인 거죠. MBC는 어떠냐면요, 민영과 공용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MBC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케이블 TV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JTBC로 다시 이제 원주인이 그 이름을 복원시켜서 오늘날의 JTBC가 된 겁니다. 그래서 TBC가 KBS가 흡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KBS ETV예요. 그래서 지금은 KBS 1, KBS 2가 있는데 KBS 1이 원래 KBS가 KBS 1이고 그 다음에 TBC를 흡수한 것이 KBS ETV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SBS TV가 그야말로 진정한 민영 방송으로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썬데이 서울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황색 저널, 그 타블로이드 같은 옐로 저널이에요. 그래서 그 표지는 이게 썬데이 서울이 뭘 따라 했냐면 플레이보이 잡지. 그래서 표지 앞에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스타들이 비키니 차림이라든지 예쁜 좀
야시시한 옷을 야시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 썬데이 서울. 그래서 선생님 때는 선생님 한 90년 꽤 오래 그래서 뭐 아야 썬데이 서울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의미 없는 연애가 잡담을 한다. 뭐 여러분들이 농담처럼 쟤는 맨날 연애가 중계만 해 해서 TV 프로 얘기를 하듯이 예전에는 썬데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정말 저는 이 이후로 여러 가지 주간지, 월간지 등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그런 상업적인 잡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미국적인 또 서구적인 토대하의 매스미디어 환경이 형성되기에 이르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제 여기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한 예인데요. 이 한국전쟁 위문 공연에서 이제 멀로가 와 있는 거예요. 마릴린 멀로가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뭐 인산인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혹시 여러분들 미 8군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미 8군 부대 공연이라고 해서 미 8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군들을 위한 일종의 위락시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위락시설이 미 8군 부대에서 공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워커힐. 그래서 지금 가면 워커힐 가야금, 혹시 여러분들 워커힐 쇼라고 하는 거를 지금도 굉장히 유명해요. 막 캉캉 춤도 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은 한국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워커힐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이고, 거기에 미군들의 구락부, 위락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 호텔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워커힐 공연장과 미8군 공연장은 아주 대중적인, 그러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최첨단의 서구의 그런 공연 문화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가운데 사진에 양쪽에 기타를 든 사람 중에 양복이 아닌 목폴라 입은 사람 보입니까? 조용필이에요. 조용필입니다. 조용필의 젊은 시절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른편의 사진은 그 가운데 흑인이 한 명 있죠. 루이 암스트롱, 재즈의 황제라고 했던 그 사람이 워커힐에 와서 공연을 한. 그러니까 예전에 해외에 특히 50년대, 60년대 막 이런 때 70년대까지 해외의 그런 어떤 대형 스타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릴린 먼로도 미군들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루이 암스트롱도 워커힐에서 같이 공연한 한국인 연주자들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했지만, 주로 이제 대상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거주하는 미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른 윤복희 뭐 이런 사람들, 윤복희와 또 오빠인 윤향 이런 사람들이 미8군에서 이제 탄탄한 실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탄탄한 실력을 쌓으면서 이제 공연이 70년대, 80년대 앞에서 말한 매스미디어, TV가 많아지고 라디오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이제 TV 문화죠. 대표적으로 7, 80년대, 90년대까지 TV 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기왕이면 요번 PPT 자료를 다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은데 앞쪽에서 선생님이 1차시를 편집상의 실수로 16분 만에 끝냈기 때문에 지금 남은 한 시간으로 요거를 다 끝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요거는 25분 차시로 지금 11조까지만 하고 4차시 영상을 하나 더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귀찮죠? 귀찮은 거는 아는데 이게 안 그러면 35분, 6분 하면 이게 또 자동으로 또 잘못 뜨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4차시 영상에서 12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내일 각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대로